지난주에 한국수력 원자력, 줄여서 한수원이라 그러죠. 폴란드하고 원전 협력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아주 들썩했습니다. 여전히 관심은 있고 이번에 수주를 완전히 체결한 건 또 아니란 얘기도 있고 해서 고민이 있는데요. K원전 전략 오늘 점검하겠습니다.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폴란드하고 대규모 원전 수주 얘기인데 이번에 확정한 것은 아니라면서요. 팩트 체크부터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그 LOI를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LOI면 일단은 그 한 60% 이상 일단 기획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LOI가 MOU하고 해가지고서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서 이제 분야마다 좀 차이가 나는데. 네. MOU보다는 LOI가 이 플랜트 분야에서는 좀 더 공신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통은 이제 MOU가 조금 더 비중이 있고 LOI는 그거보다 비중이 좀 낮은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게 분야마다 좀 다른데 아, 그렇군요. MOU 나왔을 때는 원전에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요. 오. 이제 LOA에서 LOA, LOI에서 LOA, 그러니까 오. Letter of Intent, 의향서에서 이제 합의서로 넘어갑니다. 역시 이런 얘기를 김성규 소장님 아니 누가 해주겠어요? 네, 그죠? 그렇기 예. 때문에 LOI가 나왔으면 한 60% 정도 되셨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요 보시면은 이제 이게 퐁트누프 지역의 한국형 원전 즉 APR 1400을 즉 이제 그 1400메가와트짜리 원전을 2기에서 4기 정도를 이제 건설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거는 이제 LOI가 왜 나왔냐면 기본 계획 수립을 일단은 끝내는 거를 이제 완전히 끝내고 그 다음에 2023년부터 부지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거든요. 그 예. 과정에서 이제 LOA 그 조건이 확정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착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착공하고 가동을 하니까 실제로 한 60% 이상 정도는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투자자들이 혼돈스러운 게 그 바로 며칠 전에 네. 폴란드 1단계 원전을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따냈다 이러면서 국내 원전은 소위 밀렸다. 물 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곧바로 이제 2단계 수주 얘기가 나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1단계하고 2단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스케줄상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1단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6기 정도를 그 원래 같이 짓기로 해서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네. 자기네들 컨소시엄에 우리 한수원을 넣으려고 그랬어요, 원래. 그래서 제 구형 쉽게 얘기해서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APR 1400보다는 안전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를 가지고서는 이제 너희가 이제 좀 예전에 했던 게 있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시공을 해다오라고 이제 한국에 요청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뭐 소송 걸고 뭐 아무튼 이 뒷다리를 지금 잡는 상황인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일단 원전 6기는 우선 기본적으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원천 기술을 있는 회사에서 안 주면 안 되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일단 네. 요거는 폴란드는 우선 요거는 웨스팅하우스에다가 주고 미국에 주고 그다음에 다음 거를 가지고 이제 넘어가는 이런 단계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또 이제 폴란드 정부에서 발주하는 거라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민간 발주하고 이거하고 좀 다른 거죠. 네. 제팍에서는 지금 이제 퐁트누프 거는 제팍이라 그래서 이게 민간 발전이고, 그다음 폴란드 전력공사에서 네. 하는 거는 지금 미국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좀 다른 건데, 그래서 폴란드가 이제 그 퐁트누프 원전을 이제 여기까지 이걸 한국에 제공을 하기로 한 건 아무래도 우리한테서 좀 사가는 물건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방산도 좀 관련이 네.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봤을 때는 2035년까지 대략 한 8기에서 10기 정도의 원전을 아마 이 폴란드 내에서 가동을 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보면은 웨스팅하우스가 결국은 그 미국형의 원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나라가 결국은 다 뒤져보면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에 대해서도 결국 우리한테 다시 와가지고 2차로 다시 그 계약을 할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네. 그러면 뭐 1단계 웨스팅 건 그렇더라도 2단계 지금 얘기된 투자 의향서 LOI가 교환된 것은 그러면 무탈하게 진행이 수주까지 갈 수 있을지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보면 언제쯤 그게 이제 좀 가시화되나요? 지금 2022년인데 지금 이제 LOI를 만들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해가지고 지질 조사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부지에 대한 그 각종 정비 작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각종 여러 가지 그 원전의 발전을 시키는데 발전 스펙이라고 해서 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양을 결정을 하는 작업을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나라 물건은 안 돼. 그래가지고 뭐 이태리 물건 들여와라 독일 거 안 된다. 뭐 아니면 뭐 심지어는 뭐 어떻게 하면은 미국제는 어느 정도 이상
뭐 얼마 이상 금액을 못 가져온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이제 놓는 거죠.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계속 이제 조율하는 과정이 한 2, 3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계약서가 완전히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거를 넘어가는 게 2026년에 이제 정식으로 착공하고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LOI까지 왔다 그러면 그래도 한 절반 이상은 넘어왔고 이제 7분 능선을 향해 가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르는 거는 이 제팍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한국이 그래도 무난하게 아마 그 계약을 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체코하고도 수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체코는 어때요? 이제 그 나라의 그 에너지 상황이 굉장히 그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네. 폴란드는 지금 열심히 원전 건설하려고 해서 추진 중이고 체코는 상황이 어떤데요? 체코는 이제 그 폴란드라든가 체코 같이 이제 동부나 중부 유럽 쪽에서 이걸 하고 네. 있다는 얘기는 지금 굉장히 이제 이쪽이 전력이 그동안에 가스 발전을 많이 이제 써왔었는데 네. 여기를 벗어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그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제 그 러시아의 의존도에서 벗어나야 되고 다만 이제 이종의 서유럽 쪽은 사실은 원전 같은 걸 팍팍 지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동유럽 쪽은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서 그런 게 조금 더 추진이 빠르게 될 수 가능하고 있는 거군요. 빠르게 되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서유럽에서는 전선만 연결하면은 사올 수 있잖아요, 전기를 사올 수 네,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지금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체코가 가장 빨리 될 것 같은데 3일에 이제 그 한수원이 그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신규 원전 사업 협의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그 강하게 원전 수주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체코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우선 이 협정 대상자 그러니까 2년 뒤죠. 2년 뒤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 계약을 발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도 왔으면은 사실 이제 거의 대충 내부에서는 어느 회사가 어느 나라가 지을지는 대충 가면 이제 잡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은 아마 프랑스 원전형이 갈지 아니면 한국형이 갈지 아니면 이제 그 이 또 다른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또 다른 얘기를 할지 셋 중에 하나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원전 수출에서 지었던 것은 아랍에미레이트잖아요. 네. 바라카 원전이었고요. 지금 이제 동유럽 쪽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중동 쪽도 좀 열려 있는지 궁금하고 한국의 이 원전 기술이 글로벌하게 그러면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지금까지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글로벌 그 원전 시장을 봤을 때는 네. 대부분이 딱 세 나라가 잡았었거든요. 네, 미국, 그러니까 한국, 미국하고 프랑스인가요? 일단은 미국, 프랑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이렇게 잡았었죠. 그리고 이제 일본은 유럽형 그러니까는 프랑스 원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는 거기서 발전시킨 형태였고 우리는 이제 웨스팅하우스 거를 가지고서는 발전시킨 형태로 해서 APR 1400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봤을 때는 이 지금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APR 1400이 기존의 웨스팅하우스에 비해 가지고 한 10배 정도도 안전성이 더 높습니다. 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원천 기술을 또 개발해 가지고 우리 시스템을 만든 거군요. APR 1400이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더 잘 될 수 있고 특히 네. 중요한 거는 이 원전이라는 게 결국은 시공 능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른 네. 것보다. 왜냐하면은 내진 설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설계를 그대로 그 구체화할 수 있는 시공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미국은 쓰리마일 아일랜드 사고 그러니까 1970년대에 쓰리마일 아일랜드 사고 이후로는 원전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2016년도 들어와서 이제 조지아의 그 버크틀 원전을 3, 4, 5를 지금 이게 오바마 행정부 때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발주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게 삽도 못 뜨고 있거든요. 그래 2024년까지 이제 지연이 되고 있고 예산도 그때 잡은 것보다 3배 거의 4배 이상 지금 더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원천 기술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비용을 맞춰가지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현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업체가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의 개입이 없으면 사실 다른 나라들이 심지어는 미국조차도 이 원전 건설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달성하는 게 어렵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폴란드하고 1차 수주 진행하면서 미국 법원에다가 지금 소를 제기했잖아요. 네. 계속해서 조금 발목을 잡을 가능성. 이게 또 국가적으로 IRA처럼
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예.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물론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굳이 WTO라든가 이쪽으로 제소를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가 순출하는데 걸리는 걸림돌은 있습니다. 그거는 있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놓고 나가지고 그럼 다른 업체를 찾아가자 한다 그러면은 한국보다 더 싸게 정확하게 만들지 시공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느냐 하면 없거든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가 바라카 원전을 수출할 때도 물론 미국하고 어느 정도의 협약이 돼 있고 일단 UAE가 미국의 우방 국가였기 때문에 이 수출이 가능했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 부분은. 그랬지만은 이것을 그렇다고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우리를 제끼고선 지금 현재 있는 폴란드의 원전 6기를 자체의 힘만 가지고서는 시공을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협력할 때 이제 카드로 사용한다는 거죠, 미국이. 네. 웨스팅하우스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건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짓는 건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대신 싸게 지어다오라는 거죠. 지금 네. 얘기하는 거는.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원전 관련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원전 어쨌든 투자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가 궁금증이잖아요. 원전 예. 관련 투자자 대응법 마무리해 주세요. 일단 지금 현재 이제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우라늄 관련된 ETF라든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URN이라든가 URNM 같은 URA나 URNM 같은 이런 그 원전 관련 ETF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뜰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국내 원전주들이 좀 조정을 받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가능하면은 실적을 잘 보셔야 되고요. 지금 굉장히 그동안 탈원전을 하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망가졌습니다, 상당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버틸 수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좀 확인하고, 그다음에 한전 계열사들 특히 이제 뭐 한전 기술이라든가 이제 네. KPS 같은 계열사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이것들도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너지라는 것이 결국 우리 생활에서 정말로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가는 거니까 에너지 관련주들은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약을 추진하는 뭐 한국 수력 원자력이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요. 관련된 한전 계열사들,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산업, 한전 브라더스 삼형제가 이제 상장이 돼 있고요. 또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이런 쪽도 크게 보면 그렇죠. 그쪽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보시면은 이제 현대건설 쪽 계열사들, 현재 엔지니어링도 괜찮고요. 네. 그런 쪽도 역시 좀 보시면 괜찮습니다. 예, 오늘 K원전 관련해서 최근의 기대감들을 어떻게 투자에 녹여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얘기했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2360선에서 시장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대응 잘 하십시오. 이슈 MBO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